관우와 장비는 모두 만인을 당해낼 적수라는 뜻에서 만인지적이라 불렸던 당대의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후한 말과 삼국시대 촉한의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장비를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장비는 유비의 부하로서 자는 익덕이며 유주 탁군 출신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관우와 함께 유비를 섬기며 유비의 곁에서 수십 년간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군사적 재능은 촉한 건국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장비의 전장에서의 기세는 마치 곰과 호랑이처럼 장렬하여 당대의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만인지적이라 불리며 중원에 그의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탁주의 민간 전승에 따르면 장비는 사대부 집안 출신으로 문무를 겸비했으며 서화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청나라 시대의 기록인 역대화 기록에는 장비가 탁주의 사람으로 미인도를 잘 그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확증된 사실이 아닌 전승과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비는 유비가 처음 거병할 때부터 관우와 함께 유비를 따르기 시작했지만 그의 초기 생애에 대한 기록은 매우 부족합니다. 장비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이 역시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장비가 유비와 같은 지역 출신이었다는 점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삼국지연의에서 묘사된 유비, 관우, 장비의 의형제 관계는 정사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국지의 장비전에서는 장비가 젊은 시절부터 관우와 함께 유비를 섬겼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관우가 장비보다 몇 년 연상이었기에 장비는 관우를 형처럼 대우했습니다. 또한 관우전에서는 관우가 나는 유비와 함께 죽기로 맹세한 사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이들 사이의 유대가 매우 깊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비는 젊은 시절 고향에서 패거리를 이루어 협객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장비는 관우 그리고 또 다른 고향 친구였던 간홍과 함께 유비의 패거리에 속해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우전에 따르면 유비가 고향에서 사람들을 모아 세력을 키우던 시절 관우와 장비는 그를 위해 적을 막아냈습니다. 유비가 평원상이 되었을 때는 관우와 장비를 각각 별부사마로 임명하고 독립된 부대를 통솔하도록 했습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와 함께 잠자리까지 함께하며 형제와 다름없는 은혜를 나눴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엄격히 대우하며 종일토록 예의를 지켰습니다. 이들은 유비를 따라 전란을 떠돌면서도 고난과 위험을 회피하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동료들이었습니다. 삼국지 선주전에 따르면 유비는 서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술이 유비를 공격하자 유비는 우이현과 회음현에서 이를 방어하며 맞섰습니다. 선주전 주석 영웅기에 의하면 유비는 장비를 남겨 하비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군을 이끌고 회음 석정에서 원술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유비는 이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군수물자를 잃고 철수했습니다. 한편 도겸의 옛 장수였던 조표가 하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장비는 조표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조표는 자신의 무리와 함께 진영을 강화하고 방어에 힘쓰며 여포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여포가 하비를 점령하게 되었고 장비는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영웅기의 여포전 주석에서는 여포의 하비 점령 과정이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포는 물과 무트로 군을 이끌고 하비 서쪽 40리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유비의 중랑장 허탐이 밤중에 사마 장광을 여포에게 보내 내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장광은 여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비가 하비상 조표와 다투다가 조표를 죽여 성안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성안의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1000명이 백문성에 주둔 중인데 장군께서 동쪽으로 오셨다는 소식에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장군께서 성 서문으로 향하시면 단양군이 즉시 성문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여포는 이를 기회로 삼아 밤중에 진군하여 새벽에 하비 성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단양군이 성문을 열자 여포의 군대는 성 안으로 들어가 장비의 군을 격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포는 유비의 처자와 군자금, 부곡, 제장들의 가족을 모두 포로로 잡았습니다. 유비와 조표의 갈등은 도겸의 구장이었던 조표가 서주 지역의 호족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면서
유비와 경쟁 관계에 놓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장비와 조표가 사이가 나빴다는 점은 유비와 조표 사이의 갈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분열을 틈타 여포가 어부지리를 얻은 셈입니다. 선주전에 따르면 유비는 원술과 한 달 넘게 대치하던 중 여포가 합의를 기습하자 이를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조표는 여포를 맞아들이며 유비를 배신했습니다. 여포는 합의를 점령하고 유비의 처자와 재산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비는 어쩔 수 없이 군을 돌려 해서로 물러났습니다. 이후 유비는 조조를 따라 여포를 공격했고 여포가 패배한 뒤 조조와 함께 허도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조조는 장비를 중랑장으로 임명하며 그의 공적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비 세력의 내부 불화와 여포의 기습 전략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서주에서 유비가 겪었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삼국지 선주전 주석 오력에 따르면 유비는 조조의 휘하에 머물며 조조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조조는 은밀히 사람들을 보내 자신의 제장들이 빈객을 맞아 술자리를 벌이는지를 엿보게 했고 이에 따라 여러 장수들이 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유비는 사람들과 함께 순물을 심는 모습을 보이며 조조의 의심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조의 감시가 계속되자 유비는 장비와 관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채소나 기를 사람이겠느냐? 조조가 필시 의심을 품었으니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그날 밤 유비는 울타리를 열고 장비, 관우와 함께 몰래 떠났습니다. 그는 조조로부터 받은 의복과 물품을 모두 남겨두고 소패로 가서 군사들을 다시 모아 세력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화양국지에도 등장하지만 배송진은 이를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유비가 서주로 떠난 이유가 원수를 토벌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기록이 역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명재기 주석 헌제전에 따르면 유비가 소패로 갔을 때 장비 역시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비는 진이록이라는 인물을 만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두씨를 빼앗아간 사람에게 부하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란 말이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장비의 설득에 따라 진이록은 장비와 함께 수백 리를 떠났으나 도중에 후회하며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이에 장비는 진이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는 장비의 다소 과격한 성격과 충성심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유비는 조조의 휘하에서 벗어나 서주에서 다시 봉기했지만 곧 패배하여 원소와 유표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우는 조조의 휘하에 머물다가 연암에서 유비와 재회했지만 장비는 서주에서부터 유비를 따라 하부까지 계속 함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후연전 주석 위략에 따르면 200년에 장비가 하우패의 종매와 결혼했다는 기록입니다. 당시 하우패의 종매는 겨우 13살이었다고 하며 이는 유비와 장비가 하북에서 세력을 재건하던 시기의 일로 보입니다. 이 결혼은 장비가 단순히 전장뿐 아니라 혼인을 통해서도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유비와 장비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싸웠고 이러한 긴밀한 관계가 촉한 건국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 제갈량전에 따르면 유비는 형주에 머물며 제갈량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가 깊어지자 관우와 장비는 이에 불만을 품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눈치챈 유비는 두 사람을 다독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바라건대 제군은 이 일에 대해 다시 말하지 말라. 유비의 이 말을 듣고 관우와 장비는 불평을 멈췄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이 내용을 더욱 각색하여 제갈량이 자신의 군략을 방망파 전투에서 관우와 장비에게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두 사람의 불평을 완전히 잠재우는 장면을 추가했습니다. 연의에서 묘사된 방망파 전투는 제갈량이 유비군을 위기에서 구하며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중요한 사건으로 그려집니다. 유표가 죽고 조조가 형주로 진입하자 유비는 강남으로 도망쳤습니다. 조조는 하루 낮 하루 밤을 쉬지 않고 추격해 당양장판파에 이르렀습니다. 유비는 조조군이 갑작스럽게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자식을 버린 채 도망쳤으며 장비에게 20기의 병력을 맡겨 후방을 맞도록 했습니다. 장비는 물가를 등지고 다리를 끄는 뒤 창을 비껴들고 적군 앞에서 외쳤습니다. 내가 장익덕이다. 앞으로 나와 생사를 가름하자. 조조군은 감히 장비에게 접근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유비 일행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장판파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상술된 내용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장비가 다리를 끄는 행위나 조조군과 대치한 정확한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수는 이 일화를 통해 장비의 대담함과 용맹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장비는 압도적인 적군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존재감과 기세만으로 적을 물리쳤습니다. 이는 장비가 당대에 얼마나 뛰어난 장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비슷한 사례로 손권의 장수 감령이 1300명의 병력으로 관우가 이끄는 5000명의 도하를 막은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의 경우 병력 차이가 더욱 극심했습니다. 감령이 1300명으로 5000명을 상대했다면 장비는 21명의 병력으로 5000명의 조조군, 특히 정예 기병인 호표기와 대치했던 것입니다. 조조군의 정예 병력이 장비 한 명을 두려워하며 공격하지 못했던 이유는 장비가 이미 당대에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친 용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장비는 관우와 함께 만인지적으로 불릴 정도로 그 무용이 뛰어났습니다. 이 전투에서의 장비의 활약은 그의 담력과 기백이 얼마나 비범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삼국지 장비전에는 강물에 의지하여 다리를 끊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일반적으로 삼국지 연의에서 묘사된 장비가 강 반대편으로 건너가 다리를 끄는 뒤 멀리서 적군에게 소리치는 장면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표현에서 사용된 의지한다는 한자어는 단순히 기대거나 의지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막아 지킨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장비가 다리를 끊고 강을 등진 채 직접 강을 방어하며 적군을 맞섰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만약 장비가 강 건너편에서 소리만 질렀다면 강물을 막아 지켰다는 표현이 아니라 강을 사이에 두었다는 식으로 기술되었을 것입니다. 이 기록은 장비가 조조의 5000 정예 기병 전체와 대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시 장판파 지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며 조조군의 병력뿐 아니라 유비의 패잔병 그리고 그 혼란 속에 도망치는 민간인들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조의 병사들은 유비를 추격하거나 패잔병과 교전하거나 민가를 약탈하는 등 조직적인 통제를 받지 못하고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장비가 직면한 것은 5000명의 기병 전체가 아니라 유비를 추격하던 수백 명의 기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장비는 강을 등지고 다리를 끊어 퇴로를 스스로 차단한 뒤 배수진을 치며 조조군과 맞섰습니다. 장비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혼자 수백 명의 적군을 맞서며 사생결단을 내자라고 외친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담한 행동입니다. 퇴로를 스스로 끄는 채 적군 앞에 서는 것은 필사적인 결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장비의 용맹무쌍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기에 역사적 사실 여부를 의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정사에 기록된 이유는 진수가 장비의 용맹과 담력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장비의 행동은 당시 기준으로도 비범한 전투 능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장지용이라는 칭호를 뒷받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장판파 전투에서 장비의 활약은 단순히 전술적 결과를 넘어 그가 지닌 용맹과 결단력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기록된 에피소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삼국지 정사에서 그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장비의 위용을 생생히 전달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유비가 후미를 맡기기 위해 장비를 보낸 것은 사실상 자살 특공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비는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비현실적인 지시를 자신의 전술적 감각과 강렬한 개성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장수였습니다.
장비는 소수의 기병을 이끌고 장판교를 지키며 조조군의 추격을 막아냈습니다. 장비는 군대가 기습으로 붕괴되고 지휘관인 유비가 도주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장판교 앞에서 적군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호통은 단순한 기합이 아니라 조조군의 정예 기병인 호표기조차 움츠러들게 만들 정도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는 유비군의 패잔병들과 민간인들 사이에 침체된 사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조조군에는 정예 이민족 기병과 군기병도 섞여 있었지만 그들조차 장비의 기세에 눌려 활 한 번 쏘지 못했습니다. 조조는 이미 유비군을 철저히 격파했으며 유비가 바로 손에 닿을 듯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강릉으로 도망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서둘러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식량과 보급마저 버리고 하루 300여 리를 강행군의 장판파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조군은 이미 피로가 누적되었고 보급 부족과 기병의 체력 저하로 인해 더 이상의 전투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장비가 잔존 유비군을 이끌고 조조군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면 조조로서도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장비를 격파한다 하더라도 조조군은 더욱 지치고 손실이 커졌을 것입니다. 또한 형주 지역은 조조에게 형식적으로 항복했을 뿐 주민들은 여전히 조조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추격을 이어가는 것은 형주 전체의 민심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조조는 무리한 추격을 포기하고 유비의 세력이 강릉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장비는 유비와 제갈량, 조은 등과 함께 수십 기의 병력을 이끌고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한진나루로 향하던 중 관우가 이끄는 배를 만나 면수를 건넜습니다. 이후 유표의 장자 강하태수 6기의 군사 만여 명과 합류하여 하구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통감에 따르면 적벽대전 당시 동맹군을 이끌던 주유는 유비가 주둔한 곳으로 찾아가 위로를 받는 대신 오히려 유비에게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유비가 동맹의 맹주임에도 불구하고 주유가 건방지게 행동한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우와 장비가 크게 분노했으나 유비는 동맹으로서 예의를 보여야 한다며 단신으로 주유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주유가 병력이 3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비는 크게 실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삼국지 선주전 주석 강표전에 따르면 유비는 주유를 만나 그가 뛰어난 지휘관임을 인정하며 내심 부끄러움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주유의 병력으로 조조군을 격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2,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주유에게 얽매이지 않으려 했으며 이를 진퇴의 계책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후대 오나라에서 자신들의 공적을 미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역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성조차 이 기록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고 자치통감에서도 해당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장비는 관우, 조은 등과 함께 유비의 지휘를 받아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삼국지연의와는 달리 정사에서는 적벽대전에서 유비군의 비중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비가 이 전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장비는 전투에서 자신의 특유의 용맹함과 대담함으로 조조군에 맞서며 유비군의 전력을 뒷받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벽대전은 삼국지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유비가 조조와 손권이라는 강력한 세력 사이에서 독립적인 기반을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장비를 포함한 유비군의 활약은 단순히 전투 승리를 넘어 유비 세력의 생존과 확장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적벽대전 이후 주유군과 유비군은 남군에서 조윤이 이끄는 조조군과 대치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관우와 장비도 종군했으며 각각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관우는 형북에서 조윤을 지원하려는 서황, 만총, 악진, 문빙 등을 저지했고 장비는 주유와 연계하여 활동했습니다. 삼국지 주유전 주석 오서에 따르면 유비는 주유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장익덕이 1,000명을 거느리고 경을 따르고 경이 2,000명을 나에게 추가로 주어
서로 협력하며 하수로부터 조인의 후방을 끊으면 조인은 내가 들어간 것을 듣고 필시 달아날 것입니다. 주유는 유비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0명의 병력을 유비에게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 전략은 조조군의 후방을 교란하려는 유비군과 주유군의 연합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장비는 주유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조조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비가 강남을 평정한 이후 장비는 의도태수 겸 정로장군에 임명되었고 신정후로 봉해졌습니다. 이후 그는 남군태수로 전임되며 유비 세력의 주요 거점 관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는 장비가 단순한 전장 지휘관을 넘어 행정적 역할까지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삼국지 선주전 주석 헌제춘추에 따르면 송고는 유비와 협력하여 촉을 취하고자 하며 유비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촉을 직접 정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에 이를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촉을 취하려 하면 나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산에 들어갈 것이다. 천하의 신의를 잃을 수는 없다. 유비는 관우를 강릉에, 장비를 자기에 주둔시켰으며 제갈량은 남군에, 자신은 잔릉에 머물며 송권군의 동향을 견제했습니다. 결국 송권은 유비의 강경한 의사를 깨닫고 손유를 철수시켰습니다. 삼국지 조은전 주석 조은별전에 따르면 송권은 유비가 서쪽으로 정벌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보내 자신의 여동생을 오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부인은 은밀히 유선을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이를 알아챈 조은은 장비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강을 가로막아 유선을 구해냈습니다. 삼국지 조은전에 따르면 유비는 가맹관에서 환군하여 유장을 공격하기 위해 제갈량을 불렀습니다. 제갈량은 조은과 장비를 이끌고 강을 거슬러 서쪽으로 올라가며 익주의 여러 군현들을 평정했습니다. 이후 유비가 익주에 들어가 군을 돌려 유장을 공격했고 장비는 제갈량과 함께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군현들을 나누어 평정했습니다. 장비는 강주에 도달하여 유장의 장수인 파군태수 엄한을 격파하고 생포했습니다. 장비는 엄한을 꾸짖으며 물었습니다. 대군이 당도했는데 어찌 항복하지 않고 감히 맞서 싸웠느냐? 이에 엄한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경등이 무도하게 우리 주를 침탈했으니 우리 주에는 다만 머리를 잘리는 장군은 있을 뿐 항복하는 장군은 있을 수 없소. 장비는 노하여 엄한을 끌고 가서 좌우에 명령했습니다. 머리를 자르라. 그러나 엄한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히 말했습니다. 머리를 자르면 자르는 것이지 어찌 화를 내는가. 엄한의 기계에 감탄한 장비는 그를 풀어주고 빈객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엄한은 유비군의 중요한 장수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지연의의 일부 판본에서 묘사된 엄한이 동료들을 설득해 투항시켰다는 기록은 정사에는 없지만 실제로 엄한을 비롯한 항복한 장수들이 유장의 군대를 설득해 투항하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비가 지나는 곳마다 승리했다는 기록에는 단순히 적군을 격파한 것뿐 아니라 싸우지 않고 온전히 투항을 받아낸 경우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국지 장해전에 따르면 장비가 형주로부터 점강현을 지나 촉군으로 진입했을 때 유장은 장해에게 병사를 주어 덕양현의 메카에서 장비를 저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장해의 군대는 패배하여 성도로 퇴각했습니다. 장비는 지나는 곳마다 승리하며 유비와 성도에서 합류했습니다. 익주 평정 이후 유비는 제갈량, 법정, 장비, 관우 등 주요 공신들에게 포상을 내렸습니다. 장비는 금 500근, 은 1000근, 돈 5천만, 비단 1000피를 받았으며 그 밖의 사람들도 공로에 따라 상을 받았습니다. 유비는 장비를 파서태수로 임명하며 익주 통치에 중요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장비는 익주 정벌 과정에서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엄한을 빈객으로 삼은 일화는 그의 기계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유비가 익주를 평정한 이후 장비는 익주의 주요 지역을 맡으며 행정과 군사적 역할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지 마초전 주석 사냥 공제기에 따르면 마초는 유비의 후대를 받고 유비와 함께 있을 때 자주 유비의 자를 불렀습니다. 이는 관우에게 무례로 받아들여졌고 관우는 이를 이유로
마초를 죽일 것을 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비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궁박해져 나에게 귀의했소. 그런데 경들이 그가 내 자를 불렀다고 분노하며 죽이자 한다면 천하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소? 장비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유비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응당 예를 보여야 하지요. 다음 날 유비는 큰 연회를 열고 마초를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우와 장비는 칼을 들고 곧게 서 있었습니다. 마초는 좌석을 둘러보다가 관우와 장비를 보고 크게 놀라 이후로는 유비의 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초는 다음 날 탄식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야 패망한 이유를 알게 되었구나. 주인의 자를 부르다 하마터면 관우와 장비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구나. 이후 마초는 유비를 더욱 존중하며 충성을 다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배송진은 이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시 관우는 형주에 있었는데 왜 익주에서 유비와 함께 마초를 만났는지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마초가 형주에 잠시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으며 유비가 익양대치 당시 형주에 방문한 적이 있어 이들의 만남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비는 파서태수로 한중 지역의 조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방어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기에 형주로 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삼국지 유파전 주석 영릉선 현전에 따르면 장비는 유파가 머물고 있는 곳을 찾아갔으나 유파는 장비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에 장비는 크게 분노했으며 제갈량이 유파를 설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비는 비록 무인이지만 그대를 매우 경모하고 있습니다. 주군께서는 지금 문무를 결집하여 대사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대는 비록 고결한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굽히려는 뜻이 적은 듯합니다. 그러나 유파는 이에 응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대장부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해의 영웅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어찌 무사와 함께 말을 하겠습니까? 유파의 발언은 자신의 고결함과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장비와 같은 무인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도 엿보입니다. 이는 유파가 제갈량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태도를 굽히지 않던 고집스러운 성품을 보여줍니다. 마초와의 갈등과 유파와의 대립은 장비가 겪은 인간관계와 정치적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마초와의 사건은 장비가 단순히 무용으로만 평가받는 인물이 아니라 정치적 조율과 권위를 바탕으로 관계를 정립했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유파와의 일화는 무인과 문인 사이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장비가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겪었던 좌절과 어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215년 유비와 조조의 세력은 익주와 한중 지역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9월 파군에 거주하던 이민족 왕 박호와 종우프 두호가 이끌던 부족들이 항복했으나 유비군 소속의 황권이 이를 격파하며 상황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같은 해 11월 한중을 지배하던 장로가 조조군에 항복하며 조조는 대군을 동원해 한중을 점령했습니다. 조조는 장압에게 별동대를 맡겨 파중 지역으로 진격하도록 했습니다. 자치통감에 따르면 장압은 파서와 파동 지역으로 내려가 이곳의 백성들을 한중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유비는 파서태수 장비를 보내 장압과 맞섰습니다. 장비는 군대를 이끌고 탕구에서 장압과 대치했으며 50여일간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장비는 기습 전략을 통해 장압군을 격파했습니다. 삼국지 장비전에 따르면 장비는 정병 1만여 명을 이끌고 우회로를 따라 좁은 산길을 행군하던 장압군을 요격했습니다. 산길의 좁은 지형 때문에 장압군은 전후가 단절되어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했고 결국 장압은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장압은 말을 버리고 산길을 따라 달아나야 했으며 휘하 병력 중 겨우 10여 명만이 그를 따라 샛길로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장압이 남정으로 후퇴하면서 파중 지역은 유비의 통제하에 안정되었습니다. 유비는 이후 성도로 돌아갔습니다. 장압은 조조군 내에서도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장이자 전략가로 그의 전술적 능력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장압을 상대로 장비가 승리를 거둔 것은 단순히 그의 용맹함뿐 아니라 뛰어난 전술 능력과
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지휘력을 보여줍니다. 장합군을 요격한 장비의 전략은 좁은 산길에서 적군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장합은 괴멸적인 손실을 입었으며 파중 지역은 유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장비는 흔히 단순히 용맹한 무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중 공방전에서 보여준 기동성과 전술은 그가 뛰어난 사령관이었음을 입증합니다. 장합과의 전투는 장비의 군사적 재능과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그의 활약은 유비 세력이 한중 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후 촉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탁주의 민간 전승에 따르면 장비가 한중 공방전에서 장합을 격파한 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바위를 종이 삼고 자신이 사용하는 장팔사모를 붓삼아 임마명이라는 시를 새겼다고 전해집니다. 삼국지 지폐의 장비전에 따르면 팔몽산은 장비가 장합을 격파한 곳으로 이곳에 장비가 직접 새긴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나라 장군 장비가 병사 1만 명을 이끌고 팔몽에서 도적의 수괴 장합을 격파했으니 이에 말을 멈추고 글을 새기노라. 이 글은 장비가 직접 새긴 것으로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명나라 시대 태평청화에는 스촨성 유장현에서 장비가 절벽에 새긴 임마명이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우만은 여지기승에서 팔몽산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이를 장비와 장합의 전투 장소로 설명합니다. 팔몽산은 스촨성 유강현 동북 7리에 위치하며 산세가 높고 낮은 봉우리 8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물이 이곳을 돌며 둘레가 약 1리가 되지 않는데 이곳은 항상 연기와 안개가 흐릿하게 깔려 있어 팔몽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명승지 비목에서는 장비가 전투 이후 말을 멈추고 돌에 새긴 임마명이 이곳에 존재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조일청의 방역이요 권 68에서는 팔몽산의 위치와 장비의 업적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팔몽산은 광안주 거현 동북 7리에 있으며 8개의 봉우리가 높고 낮게 위치하고 그 아래는 평평한 땅이 10여 리에 이른다. 강물이 이곳을 돌며 산 아래에는 장비가 장합을 격파한 것을 새긴 돌이 있다. 이는 장비가 장합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 자신의 공적을 남기기 위해 직접 글을 새긴 것으로 그의 자부심과 승리를 기념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장비가 남긴 임마명은 단순히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장비가 자신의 용맹과 업적을 후대에 전하고자 한 상징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전장에서 흔치 않았던 기념비적 기록을 직접 남긴 것은 장비가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삼국지 양부전에 따르면 유비는 장비와 마초를 파견하여 저 길로부터 하변 지역을 확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인해 저 뇌정을 포함한 7부족의 1만여 부락이 유비에게 호응하며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유비가 익주와 한중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삼국지 조휴전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휴의 판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비는 장비를 고산에 주둔시켜 조조군의 배후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휴는 적의 의도를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적이 실제로 길을 끊고자 한다면 몰래 복병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성세를 과장하고 있으니 이는 실제로 실행하지 못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적군이 집결하기 전에 오란을 급히 공격하면 장비는 결국 달아날 것입니다. 조홍은 이 조언을 따라 진병하여 오란을 대파했고 장비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중 공방전에서 유비가 친정한 만큼 장비는 마초와 함께 유비의 군대에 합류해 종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유비는 한중을 점령하며 조조군을 몰아냈고 한중왕에 즉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비는 장비를 사방장군 중 우장군으로 임명하며 가절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상을 내렸습니다. 이는 장비가 여전히 유비군 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삼국지 위연전에 따르면 유비가 한중왕에 올라 성도로 거처를 옮긴 뒤 한중을 방어할 중장을 임명해야 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장비가 이 역할을 맡을 것이라 예상했으며
장비 본인도 내심 이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장비 대신 위원을 발탁하여 독한중 진원장군으로 임명하고 한중태수를 겸임하게 했습니다. 이 임명은 당시 유비군 내에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위원이 병사 출신에서 갑작스럽게 중용된 것은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일부 해석에서는 유비가 장비를 대신해 위원을 임명한 것이 장비를 전선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비가 군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장비는 여전히 유비의 신뢰를 받는 중요한 장수였으며 이후에도 촉한의 주요 전투와 방어에서 역할을 맡았습니다. 장비는 유비의 한중 정벌과 이후의 촉한 통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변 작전에서의 활동과 한중 공방전에서의 활약은 그의 전술적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중의 방어 책임자로 임명되지 못했지만 이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진 장비를 배려하기 위한 선택일 가능성이 높으며 장비가 유비의 최측근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위원의 발탁은 유비의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인사 정책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비가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장비의 배제는 그의 군사적 중요성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위원과 장비가 각자 다른 역할에서 유비의 촉한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장비는 한중 공방전 이후 파군 일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통치가 아니라 익주 통치의 핵심 역할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파군은 익주의 중심적인 지역으로 익주의 별칭인 파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익주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파군은 익주 내부에서 사건이 발생하거나 성도와 한중 같은 주요 도시가 위태로워질 경우 장비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유비가 장비를 파군에 배치한 것은 장비의 군사적 능력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유비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을 최후방 요충지에 배치하는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서주 시절에는 관우에게 합의성을 맡겼고 입촉 당시에는 형주를 관우에게 맡겼습니다. 이릉대전 당시에도 유비는 제갈량과 조온에게 파촉을 맡겼습니다. 한중 공방전 이후에도 장비를 파군에 유임시킨 것은 유비가 여전히 장비를 촉한의 핵심 지휘관으로 신뢰했음을 보여줍니다. 장비는 과거 조표 등 서주 토들과 마찰을 빚으며 여포에게 서주를 빼앗긴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유비는 장비 대신 관우에게 후방을 맡기는 중책을 부여했으나 관우가 형주에서 사망한 이후 유비는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지 않고 장비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장비는 입촉 과정에서 엄한을 격파하고 한중 공방전에서 장압을 격파하며 유비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이는 유비가 과거의 실패보다 장비의 성장과 능력을 더 중시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비가 장비를 최전선인 한중에 배치하지 않고 익주의 중심부인 파군에 배치한 것은 정치적 전략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유비는 조조와의 일전을 준비하기보다는 익주 지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점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익주의 내부 통치와 방어를 맡길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장비를 선정한 것입니다. 장비는 단순히 용맹한 전투 장수에 그치지 않고 익주라는 광대한 지역의 안정화를 책임지는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는 그의 군사적 능력과 정치적 신뢰를 함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21년 유비가 황제를 자칭하며 한중왕에서 촉한의 황제로 즉위한 후 장비는 거기 장군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영사례 교의로 임명되었고 서양후로 봉작되었습니다. 이는 유비가 장비의 공로를 인정하며 신뢰를 표시한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장비의 파군 배치는 촉한 통치의 안정과 유비의 신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익주 내부의 중요한 지역을 통치하며 지방 안정화를 담당한 것은 장비가 유비의 핵심 지휘관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장비의 무덤은 낭중시 환우사에 위치하며 그의 몸은 이곳에 묻혔습니다. 관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수급은 충칭 쪽에 따로 안장되었습니다. 이는 관우의 무덤과 유사한 방식으로 장비의 죽음 이후 처리된 그의 유해에 대한 기록입니다. 장비는
웅장위맹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될 만큼 관우에 버금가는 용맹을 가진 장수였습니다. 위나라 모신 정욱 등도 관우와 장비를 만인지적이라 칭하며 당대 최고 수준의 장수로 평가했습니다. 관우는 병졸들에게는 친절했으나 사대부들에게는 교만한 태도를 보였고, 장비는 군자들에게는 존경심을 보였지만 소인들에 대해서는 냉대하거나 돌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비는 이를 우려하며 장비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고 전합니다. 경은 형벌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미 지나친데 매일 장정들을 채찍질하며 그들을 곁에 두고 있으니 이는 화를 초래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장비는 유비의 충고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비의 강직한 성격이 장점인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삼국지 선주전에 따르면 221년 6월 유비가 오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이릉대전을 준비하던 시기에 장비가 사망했습니다. 장비는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낭중에서 출발하여 강주에서 유비와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출발 직전 그의 휘하 장수였던 장딸과 범강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장딸과 범강은 장비의 수급을 가지고 물길을 따라 손곤에게 도망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비영의 도독이 표를 올려 유비에게 보고했습니다. 유비는 이를 듣고 크게 통탄하며 "아, 장비가 죽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정사에서는 장딸과 범강이 장비를 죽인 이유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비가 장비에게 형벌이 지나치다며 경고한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의 반란은 가혹행위에 대한 반발로 추측됩니다. 고대 군법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매우 가혹했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로도 처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범강과 장딸이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고 어떤 형벌을 받았기에 이릉대전 직전에 장비를 살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상상의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장비의 성격적 단점은 그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유비와 촉한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이릉대전을 앞둔 시점에서 장비와 같은 노련한 장수가 없어진 것은 유비군의 전력에 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장비의 죽음 이후 그의 몸은 낭중시에 묻혔고 수급은 충칭에 묻혔습니다. 260년 가을 9월 촉한은 장비를 환후로 추증하며 그의 공적을 기렸습니다. 환후기에 따르면 장비의 무덤은 낭주 낭중현에 있으며 자사관청에서 동쪽으로 20보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무덤의 높이는 약 1장 9척이라고 전해집니다. 장비는 정사와 삼국지 연의에서 묘사가 크게 다른 인물 중 하나로 정사에서는 지용을 겸비한 호걸로 묘사되지만 연의에서는 단순하고 경솔하며 술에 취해 실수를 반복하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정사의 장비는 관우와 함께 만인지적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당대 최고의 무장으로 평가되며 특히 한중 공방전에서 명장 장압의 군세를 초토화시키는 등 뛰어난 용병술과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연의에서는 술을 좋아하고 실수를 연발하며 어진 선비를 몰라보는 망나니로 묘사되었으며 합의성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조표에게 갑질을 하다 여포에게 패배하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정사에는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른 기록이 전혀 없으며 조표와의 다툼 이유 또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의에서는 장비가 전쟁 준비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입을 흰색 갑옷과 길을 사흘 안에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못한 부하를 매질하며 협박한 끝에 살해당했다는 설정이 추가되었지만 정사에서는 단순히 범강과 장딸에게 살해당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사의 장비는 뛰어난 적장조차 예를 갖추어 대우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인물로 연의에서 그려진 단순하고 경솔한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의를 통해 대중적으로 형성된 장비의 이미지는 힘만 센 망난이지만 실제로는 촉한의 대업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용맹과 전략을 갖춘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장비에 대한 삼국지 연의의 묘사는 단순히 그를 깎아내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정사에서의 장비는 분명 지용을 겸비한 호걸로 평가되지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는 부분은 의로움을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연의는 장비를 용맹무쌍하면서도 단순하고 순진한 성품의 소유자로 그려내며
이를 통해 서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연희에서 장비가 실수를 저지르는 장면들은 독자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지만 미움을 사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탐관오리를 벌하거나 형제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며 민중의 정서를 대변합니다. 장비가 탐관오리 도구를 매질하는 장면은 당시 민중들의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고, 이러한 묘사는 장비를 단순한 전사에서 벗어나 민중들의 영웅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또한 연희는 장비에게 유머러스한 요소를 부여하여 그를 더욱 입체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예컨대 제갈량의 초려를 방문했을 때 유비와 나누는 대화는 마치 만담처럼 읽히며 장비의 개그 캐릭터로서의 일면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묘사는 연애 속 유비나 여포와도 공통점을 가집니다. 유비가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무능력자로 비칠 수 있는 모습은 당시 독자들에게는 매력적이고 친근한 인물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비 역시 단순하고 직선적인 성격으로 묘사되어 독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삼국지를 읽던 독자층의 교육 수준과 취향에 부합한 것으로 장비 같은 인물상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물론 연희가 만들어낸 힘만 세고 무식한 돌격대장이라는 이미지가 현대 대중들에게 장비를 고정된 모습으로 인식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이미지가 기반이 되어 수많은 2차 창작물이 만들어졌고, 장비는 종종 성미가 급하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인물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현대의 관점에서 생겨난 이미지일 뿐이며, 당시 독자들에게 장비는 의협심 넘치고 민중의 대변자 역할을 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한 인물이었습니다. 탐관오리를 매질하는 장면처럼 장비는 민중들의 울분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탐관오리들에게 착취당하던 민중들이 장비의 행동을 보고 나라에서 보낸 공무원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시대와 도덕관념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현대에 와서도 시민의 재산을 빼앗고 행패를 부리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를 응징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이가 드물 것입니다. 연희에서 장비의 행동은 단순히 이야기의 재미를 넘어 당시 독자들에게 통쾌함과 대리만족을 안겨주며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장비는 삼국지 연희에서 현대적인 관점으로는 경솔하거나 단순해 보일 수 있는 행동들로 묘사되지만, 이는 당대의 독자 감성과 서민 정서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포가 서주를 빼앗은 직후 장비가 여포의 말을 훔친 사건도 현대 독자들에게는 경솔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여포가 서주를 빼앗았다고 해서 말을 훔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여포가 광분하는 것도 이해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는 오히려 여포는 서주를 빼앗았는데 내가 말 몇 마리 가져간 게 무슨 대수냐고 유비에게 따지며 당대 독자들에게는 훨씬 직관적이고 진정성 있는 인물로 다가왔습니다. 여포를 먼저 나쁜 쪽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작은 복수조차 정당화해버리는 당시의 독자 정서에서는 장비의 행동이 통쾌함을 주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장비를 정사상의 모습 그대로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는 주군과 상위 계층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유력 인사들에게 아첨하며 인맥을 관리하는 데 능했지만, 정작 휘하의 하급 장교나 병사들에게는 가혹한 대우를 일삼는 인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현대에서도 이러한 인물은 기회주의자로 비난받기 쉬우며 교육 수준이 낮고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컸던 당시에는 더욱 인기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연희에서 장비는 단순하면서도 호쾌한 성격으로 묘사되어 대중적 인기를 얻었고 민중들에게 억눌린 감정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탐관오리를 매질하거나 형제애를 드러내는 모습은 독자들에게 통쾌함과 감동을 주었으며, 복잡한 상황보다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민중들의 대변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장비가 민초들의 감정을 대리로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당시 독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정사에서 장비는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기회주의자라기보다는 인품과 됨됨이를 보고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는 자신보다 지위가 높았던 조표를 노골적으로 싫어하며 갈등을 빚었지만 포로로 잡은 어만에게는
그의 당당한 태도를 보고 예의를 갖춰 빈객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능력과 인품이 뛰어난 인물을 존중하고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물에게 가혹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은 현대적인 관점에서도 호감형 인물로 보기 어렵지만 강약약강의 기회주의자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장비가 세력 내 입지가 유비를 위협할 정도였던 조표를 노골적으로 적대했던 점은 그가 단순히 지위로 상대를 평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연의에서 장비는 현대적인 기준에서는 단순한 돌격형 장수로 축소된 듯 보일 수 있지만 당대 독자들에게는 솔직하고 호쾌하며 답답한 상황을 해소해주는 쾌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관중은 당시 독자들의 수준과 감성에 맞춰 장비를 민중들의 정서를 대변하며 통쾌함을 선사하는 인물로 재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연애 속 장비를 삼국지 연의의 피해자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당대 감각에 맞는 매력적 캐릭터로 재탄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는 시대가 지나며 독자의 관점과 기대치가 변하면서 장비의 모습이 비하처럼 느껴지게 된 결과일 뿐 집필 당시에는 의도된 비하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비는 촉한의 건국과 유비의 대업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그의 용맹과 충성심은 당시와 후대에 걸쳐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관우와 더불어 만인지적으로 불릴 만큼 탁월한 무장으로 전투에서 보여준 대담함과 전술적 능력은 촉한의 기둥으로 자리 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입촉 과정에서 엄한을 생포하며 유비군의 강력한 전투력을 과시했고 한중 공방전에서는 장압을 격파하며 자신의 군사적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파군에서 익주 안정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유비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유비가 그를 거기장군과 서양후로 봉작한 것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장비의 강직한 성격과 엄격한 군율은 종종 그의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병사들과 부하들에게 과도한 형벌을 가하며 충돌을 빚었고 이는 결국 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릉대전에서의 촉한군 대패와 맞물리며 촉한의 쇠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비는 전장에서의 뛰어난 활약으로 촉한의 건국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그의 죽음은 촉한의 운명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계한보신찬에서 그들의 얕은 생각과 몸을 훼손시키며 나라를 구한 태도를 애도한다는 평가는 그의 충성과 비극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비록 장비는 그 최후가 비참하게 기록되었으나 촉한 역사에서 그의 공적은 결코 빗바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맹과 대담함은 촉한의 전성기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으며 그의 이름은 유비와 관우와 함께 촉한의 위대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